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입자가 파동이면 어떻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오케이. 네. 전자 하나? 오케이, 파동. 원자? 그래, 파동. 큰 거 뭐 이런 뭐 커피컵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얘는 입자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볼 수 있나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전에서 한번 행사할 때도 모셨었고 취미는 과학에서 양자역학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최은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야.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모시게 된 이유는 따다단. 최은미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이토록 쉬운 양자 수업이라니 도쿄대를 수석 졸업하셨어요. 야. 물리학 쪽에서는 전설로 남아 계신 분이라고 분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지금 또 개발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책 표지를 넣어놨고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책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쓰셨습니까? 처음이에요. 글로 쓰는 게 확실히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양자라는 게 정말 뭘까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제가 이 책도 쓰면서 그리고 이제 강연 다니면서 양자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전자, 원자처럼 양자는 어떤 입자인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 질문이 너무 신선했고 일단 이름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올해가 양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해잖아요. 100주년. 근데 사실 물리학의 역사가 정말 길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100살 먹은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젊다면 젊고 그러면 한 100여 년 전에 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만들 때 양자역학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이 이름 양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렇죠.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양자라는 게 양이 뭐냐?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아. 네. 그럼 자는 일본어에서 온 전미사인데 기본 단위 아니면 뭐 덩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하면 말 그대로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퀀텀 메케닉스인데 퀀터티라는 단어 이것도 양이죠. 셀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새로운 학문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셀 수 없었던 무언가를 셀 수 있게 됐다. 와. 그러면 뭐가 셀 수 없었는데 뭐가 셀 수 있게 되었나? 그렇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원자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근데 원자 설명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김갑진 교수님도 한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빛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빛이 밝다, 어둡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빛의 밝기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숫자는 소위 연속적인 숫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방을 어둡게 했어요. 네. 그래서 밝기를 뭐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둡게 할 수 있죠. 네. 0.5. 그리고 더 어둡게 할 수 있죠. 네. 0.25. 계속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전역학에서 빛은 이렇게 계속 쪼갤 수 있는 양이었고 그게 이제 파동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웨이브죠. 물결처럼 빛은 파동이고 그래서 빛의 밝기는 한없이 작게 쪼갤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했더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한 100여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희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모두가 적외선 카메라랑 익숙해졌는데요. 네. 저 적외선 카메라가 저희가 카메라를 딱 찍으면 온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물체가 어떤 온도가 있으면 얘가 빛을 내뿜어요. 그게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이 달라져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카메라로 이제 온도를 보는 거죠. 그걸 저희가 흑체 복사라는 이름을 붙인 현상인데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물리학이 거의 완성됐다.
라고 아.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위험한 시기였죠. 이제 우리 빛도 다 아니까 우리가 뭐 흑체 복사, 뭐 온도가 있을 때 빛 내뿜겠지. 그러면은 그 빛의 양을 우린 빛을 아니까 다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식을 썼어요. 그럼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빛, 특히 적외선의 양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식을 만들었는데 짜잔, 그 식이 실제 현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예 경향성이 달랐어요. 오. 하나 곡선이 올라가면 하나 곡선 내려가요, 막 실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온도가 있으면 빛을 내뿜는 그 간단한 현상조차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이 있는데요. 네. 광전 효과. 이게 빛이 들어오면 금속의 전자가 톡톡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광전 효과. 라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빛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빛의 에너지를 금속에 있는 전자가 먹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요즘 레이저 좋은 거 많잖아요. 네. 빨간색 레이저건 파란색 레이저건 짱짱한 파워 가진 레이저를 가지고 와서 금속에 쬐어주면 네. 전자가 나와야겠죠?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빨간색 레이저는 아무리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와도 전자가 안 나와요. 근데 파란색 레이저는 정말 약한 빛, 레이저 포인터보다 약한 레이저를 쏴줘도 전자가 전자가 톡톡 나오는 거예요. 빛이 파동이라면, 아니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이게 파장이랑 상관없이 그냥 에너지 짱짱한 거 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왜 일어나?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아인슈타인님께서 여기서도 아. 또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면 빛이 입자라면 그러면 설명이 될까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번 그런가 하고 이제 막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진짜 입자로 가정을 하고 이런저런 수식들을 써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체 복사, 적외선 카메라랑 이 광전 효과가 예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깔끔하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사람들이 물음표가 생긴 거죠. 우리가 그동안 빛이 파동이라는 많은 실험적 증거가 있었어요. 뭐 간섭 현상이라던가 뭐 회절 현상이라던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빛은 파동이었어요. 이거는 확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빛이 입자라고 하니까 뭐 흑체 복사도 설명이 되고 광전 효과도 예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는데 물리학하는 사람들 사실 모든 인류가 그런데 대칭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 네. 원자 이런 애들도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물리학은 실험의 학문이니까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파동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간섭 현상이에요. 네. 네. 파동을 생각했을 때 위로 갔다 아래로 가는 파동이랑 아래로 갔다 위로 가는 파동이 합쳐지면 없어지죠. 그리고 만약 위로 갔다 아래로 가는 파동, 위로 갔다 아래로 가는 파동 요 두 개가 만나면 더 큰 파동이 되죠. 이게 간섭이거든요. 네. 이게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맞아요.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네. 최은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는 거를 얘가 감지를 해가지고 거꾸로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소리가 간섭 현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와, 나 지금 노이즈 캔슬링 이해한 것 같음.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신 거. 그러니까 만일 전자, 원자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네들의 간섭 현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전자총을 가지고 와요. 전자가 네. 땅땅땅땅땅땅 나오는 이제 총이에요. 그리고 슬릿을 2개를 내놔요. 작은 네, 구멍이에요. 전자가 왼쪽 슬릿을 통과할 수도 있고 오른쪽 슬릿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전자가 입자라면 결과가 이제 2개 슬릿이 있으니까 그 통과한 전자의 위치는 사실 슬릿 뒤에 그냥 예쁘게 2줄이 있어야겠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게 왼쪽으로 갔던 애랑 오른쪽으로 갔던 애가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간섭 무늬가 나옵니다. 두 슬릿의 가운데에 전자가 막혀 가장 있는데도. 많이 와요. 막혀 있는데. 입자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입자랑 파동 역할을 둘 다 했다는 거야? 벌써 그쵸. 결론이 나오셨네. 아, 그래요? 오! 와, 대박.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는 전자, 원자 같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된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밝혔어요. 아, 이게 바로 실제로 실험한 이제 영상인데요. 전자가
하나씩 쏘면은 점이 하나하나 찍혀요. 왜냐하면 전자 하나가 날아가면 한 점이 딱 찍히니까요. 그런데 전자를 수백만 개를 계속 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입자 같은데 네.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진짜 간섭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오. 이게 진짜 실제 데이터예요. 저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가 됐고 저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 원자가 파동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하면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그렇죠.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입자가 파동이면 어떻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오케이. 네. 전자 하나, 오케이, 파동. 원자, 그래, 파동. 큰 거, 뭐 이런 뭐 커피컵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얘는 입자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볼 수 있나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원자 2개짜리 분자, 뭐 수소 분자 같은 걸로 실험을 했어요. 파동 봤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뭐 예를 들어 한 원자 5개로 구성된 분자 봤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탄소 원자 60개, 벌키볼이라고 부르는 분자. 벌케볼. 그 분자도 이런 간섭 현상 봤어요. 막 몇백 개의 원자로 구성된 큰 분자로도 최근에는 간섭 현상을 봤어요. 이게 계속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왜냐면 파동적 성질이 있다는 거는 얘도 파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번 출렁이는 주기. 이 주기가 드브로이라는 학자가 이 주기를 계산을 했는데 이 주기가 질량에 반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 어려운 거예요. 질량과 속도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온도로 따지면 온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이것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네. 쌀 한 톡 꽤 가볍잖아요. 네네네. 한 0.02g 정도 됐던 것 같아서 네.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쌀 한 톨이 지금 집의 온도가 한 대충 25도씨 절대 온도로 해서 300켈빈이라고 했을 때 얘의 파장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의 마이너스 25승 정도의 미터.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수소 원자 있잖아요. 네.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가 보통 저희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1미터짜리 공간에 수소 원자가 하나 있는 그 크기 진짜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보다도 더 파장이 짧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너무 작아서 볼 그러게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모든 게 입자면서 파동이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모든 성질이 사실 여기에서 다 파생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양자역학 하면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뭐 불확정성의 원리, 이따가 설명드릴 중첩, 얽힘 이런 것도 다 사실 이 파동 입자 이중성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즘 양자 컴퓨터를 대표로 해서 뭐 소위 양자 붐이잖아요. 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양자역학이 이제 드디어 100년 정도 돼서 이제 좀 알고 이제 좀 기술로 써먹을 만한가 보다. 사실은 이미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제1차 양자혁명이었다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는데 산업화 시대랑 맞물려요. 그쵸. 한 70년대, 80년대에 네, 80. 많은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응용해서 발전을 했는데 그때는 이 파동 입자 이중성 중에서 어떻게 말하면 입자성에 초점을 두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몇몇 예를 들어보자면 레이저가 있어요. 어디에나 쓰고 있잖아요. 네. 뭐 QR코드 읽는 것도 레이저로 많이 읽고. 아이언돔 있잖아요. 저기 우리 미사일을 때리면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그 미사일을 다 격추시키는 그런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레이저로 실전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레이저로 쏩니다. 그리고 또 뭐 실생활에서 저희 뭐 안과 눈 시술 하는 것도 네네. 레이저고 피부과 시술도 레이저죠. 맞아요. 레이저 진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레이저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기술이에요. 레이저를 만들 때는 이 에너지 원자에 이제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에너지 1번, 에너지 2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없으면 이 레이저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예로 반도체 칩. 반도체가 사실은 어떤 물질의 한 종류인데 네. 저희 전기가 흐르는 철 같은 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안 흐르는 뭐 유리나 나무 같은 부도체가 있죠. 반도체는 진짜로 반만 반만. 도체예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그런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도 제대로 이 성질을 기술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수예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요즘은 이 반도체로 칩
칩을 만들죠. 그럼 칩이 결국 요즘 나노 공정이죠. 아주 작게 나노미터 사이즈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게 회로를 그리면 이 회로가 동작하는 원리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가 이미 양자역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작아지니까. 반도체 칩 저희 안 들어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미 저희는 뭐 양자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예가 GPS. 이 GPS를 이용해서 저희가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어요. 우리 랩장님은 GPS의 적이거든요. 네. 내비게이션을 항상 이기려고 맨날 저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에요. 예상 도착 시간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를 이겨야 된다. 밟으시나요? GPS와 전쟁을 하는 분이 랩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GPS, 그러니까 저희 그 스마트폰이죠.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 제 위치를 지구상에서 되게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GPS 정확도가 뭐 한 30cm에서 3m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와. 근데 이 제 스마트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가 하늘에 GPS 위성이 막 많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GPS 위성은 계속 빛을 쏘고 있어요. 나 몇 시야 라는 신호를 입혀서 제 이제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센서가 그 GPS가 쏜 빛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 GPS로부터 나한테까지 올 때 몇 초가 걸렸냐. 측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빛의 속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건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GPS랑 내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GPS 한 대랑 하면은 제 위치 당연히 모르겠죠. 그거를 네 대랑 동시에 해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측정하려면 최소 4대가 필요한 거죠. 네 대랑 각각 거리를 측정하고 제가 지구 위에 있다는 속박 조건을 이용하면 제 위치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cm에서 뭐 3m 요 사이에 정확도를 얻으려면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느냐? 유효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한 14개를 써서 시간을 정확하게 써야지만 이 정도의 지금 정확도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 뒤에 14개 정도까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좀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재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 100m 달리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00m 달리기 때 보통 10점 몇 초까지, 밀리세컨드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유효 숫자가 5개인 거죠. GPS는 그걸 숫자 14개로 정확하게 재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시계가 엄청 정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확한 시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원자로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예요. 원자의 에너지 상태 2개, 이렇게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런 에너지 차이를 저희가 주파수, 시간의 역수랑 연관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를 잘 재면 그게 곧 시계가 되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막 춤추고 막 뭐를 하지. 그럼 에너지를 썼지. 차분해지지. 차고 다시 떨어지는 그 시간 원자들은 정확해요. 그거를 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원자 시계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심지어 이미 GPS마다 원자 시계가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 차이를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기술에 이미 양자가 막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시 양자 컴퓨터를 필두로 양자 시끄러운데 2019년에 구글이 그때 이제 첫 양자 네. 컴퓨터를 맞아요. 발표를 하면서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우리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어요. 라는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진짜 실존하는 기계구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구나. 이게 모두에게 각인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또 이번에는 중국에서 또 전혀 다른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발표를 하면서 한 발 더 나갔죠. 네. 25억 년 걸릴 계산을 또 몇 분 만에 했다. 작년에 이제 2번째 양자 컴퓨터를 구글이 발표하면서 네. 이번에는 14년.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위예요. 네, 네. 쓸 일이 없어요. 자가 조 곱하기 조예요. 조가 0이 12개가 있는 거거든요. 10의 12승. 근데 자는 10의 24승.
요것과 관련된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첫 번째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윌로우 나왔을 때 만드신 책임과 다 인터뷰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말씀드릴게, 네. 양자 컴퓨터가 아직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계산을 저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잘한다고 알려진 몇몇 계산 중에서 그나마 지금의 양자 컴퓨터로도 좀 할 수 있는 계산을 골라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계산에선 아직 슈퍼컴퓨터가 훨씬 좋아요. 이제 저 계산은 퀀텀 랜덤 서킷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계산인데, 쟤는 사실 실생활에선 아무 쓸모가 없는 테스트용 계산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가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핫해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위 화제되고 있는 양자 기술들은 뭐가 다르냐? 기존 기술과 요즘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양자 정보과학, 뭐 양자 기술, 이것들은 이 파동 입자 이중성에서 파동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파동을 안 썼냐? 왜 지금까지는 입자만 써왔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네. 못 썼어요. 어떤 현상을 관측하는 거랑 그 현상을 제어해서 기술까지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거든요. 네. 관측은 어떻게 했어. 근데 이거를 제어해서 이용한다고 몇십 년 전엔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뭐 레이저도 좋아지고, 진공 기술도 좋아지고, 냉각기 기술도 좋아지고, 이런 기반 기술들이 차근차근 좋아져서 이제 파동 한번 써볼까 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드디어.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길래, 파동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양자에 어떤 성질을 더했길래 이렇게 변했나?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용을 합니다. 이 네. 둘이 사실 파동성에서 기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중첩이랑 얽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첩은 말 그대로 중첩, 겹쳐져 있다. 겹쳐져 있다. 제가 보통 이제 동전 예시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네. 저희가 컴퓨터 얘기 일단 할 거니까, 네. 컴퓨터의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혹은 1 두 가지 값을 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죠. 0, 1.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딱 두 개의 값만 가지는데요. 중첩은 이거를 0이면서 동시에 1인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전. 동전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말 네. 그대로. 네. 근데 동전이 저희 가만히 두면은 점점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중첩도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각종 노이즈, 뭐 전자기 파건, 열 에너지건,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면 얘가 넘어져요.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동전을 오래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얽힘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는 동전 두 개가 같이 도는데, 하나가 앞이면 다른 하나도 앞이어야 되고, 하나가 뒤면 다른 하나도 뒤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얽힘이에요. 말 그대로 얽혀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서 지구에 동전 하나 있고, 네. 달에 동전 하나 있어요. 네. 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양자 얽힘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얽힘이니까 달에 있는 동전이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얽힘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진짜 싫어했어요, 이거를. 맞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구에서 내가 뭔 짓을 했는데 저 멀리 있는 달에 있는 애가 그냥 혼자 넘어지면서 바뀐다는 게 솔직히 얼핏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싫어했어요. 사실 중첩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중첩이 0과 1의 중첩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너 얼만데? 라고 측정을 하면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는데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무작위로. 그게 마치 동전 돌리다가 치면은 앞면 뒷면 무작위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데, 이것도 당대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동안의 물리학은 사실 얘의 초기 위치, 속도, 가속도, 힘 알면 얘가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예측할 수 있는 맞아요, 게 맞아요. 아름다운 물리학이었는데, 그동안 맞아요. 갑자기 새로운 학문 양자역학이라고 나와서는 측정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물리학은 실험의 학문이니까 실험을 성공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 얽힘이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현실을 설명하는 학문인 거예요. 실험을 하신 분들이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주인공들이신 거죠. 맨 왼쪽이 알랑 아스페, 가운데가 존 클라우저, 맨 오른쪽이 안톤 차일링거. 안톤 차일링거, 네. 오스트리아의 60년대에 존 스튜어트 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부등식을 냅니다. 야! 통계적으로 이 정도 한계가 있으면은 이거 넘으면은 너네 승, 이거 못 넘으면 너네 승. 심판은 정해졌는데 실험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저 세 분이 이거를 증명을 하셨죠. 그래서 양자역학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해 안 돼도 그게 맞다니까 이제 써먹어 보자 라는 게 이제 이번에 양자 컴퓨터인데요. 그러면 왜 중첩 얽힘을 이용하면 네. 얘가 잘 계산을 하는가? 먼저 중첩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중첩은 0이면서 1이잖아요. 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궁극의 병렬처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쓰는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고 이제 네. 양자 컴퓨터를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는 경우 고전 컴퓨터는 경우의 수가 8개의 네. 경우의 수가 있죠. 2의 3승.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식이 있어요. 저 8개의 경우 중에서 이 식의 가장 최소값을 주는 숫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다면 네. 그냥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죠.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111까지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에 누가 제일 작나를 비교해서 얘가 최소값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양자 컴퓨터는 3개의 큐비트가 있죠. 큐비트를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요. 첫 번째 애도 0이면서 1이고 두 번째 애도 0이면서 1이고 세 번째 애도 0이면서 1이에요.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 완전 줄여버렸네. 편집자님 여기 따라 해주세요. 여기. 오! CPU가 그림을 그리는 법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림 그리죠. GPU가 그림을 그리는 법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총알이 한 번에 빵 나가면서 그림이 한 번에 빵 쓰여지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PU랑 비교해서 네. 양자 컴퓨터는 뭐가 더 좋으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유를 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여서 막 고민하다가 그 질문하셨던 분이 드셨던 얘가 자기가 이제 강연을 들었을 때 CPU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대학 교수 한 명이 1000개의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거라면 GPU는 초등학생 1000명이 1000개의 문제를 동시에 푸는 거다라는 그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나마 생각했던 건 GPU는 초등학생 1000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그게 10명이면 돼요. 10개의 큐비트만 있으면 그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2의 10승이 1024개니까. 근데 사실 함정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제가 아까 3개의 큐비트가 중첩인 요 하나의 상태만 잘 계산하면 최소값을 알 수 있다. 사실 잘이 언제나 문제예요. 중첩 저희 얘기할 때 네. 한 번 측정하면 네. 무작위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계산을 해서 양자 컴퓨터가 결과를 본다는 얘기는 측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첩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면 무작위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는 한 번 계산해서 끝나지 않아요. 얘는 여러 번 해야 돼요. 저희 동전 돌리는 것도 네. 한 번 이렇게 돌려서 치면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무작위죠. 근데 아는 게 있죠. 100번 돌려서 100번 치면 대략 50번은 앞면이 나오고 50번은 뒷면이 나올 거예요. 확률은 알잖아요. 그것처럼 중첩도 한 번 측정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 번 측정했을 때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이미 수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첩 상태를 설명하는 소위 저희 파동 함수라고 부르는 식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네. 똑같은 계산을 반복해서 네. 통계값을 봐요. 0이 몇 번 나왔네, 1이 몇 번 나왔네. 그 통계 확률을 보면 아 얘가 원래 이런 중첩 상태였구나 라고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필연적으로 여러 번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전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빠르다. 빨라야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드렸던 예시 3개의 비트가 네. 있는 경우, 요 경우는 네. 사실 고전 컴퓨터 8번이면 끝났죠. 지금 뭐 양자 컴퓨터 큐비트 3개니까 통계 처리를 하려면 뭐 대략 한 10번 반복해야 된다. 라고 가정하면 컴퓨터가 고전 더 빠르- 컴퓨터도 빠를 것 그죠? 같은지. 근데 이게 큐비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기가 좀 달라져요. 10개만 생각해도 벌써 달라지는데요. 10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전 컴퓨터는 경우의 수가 2의 10승. 그러면은 또 최소값 계산하려면 1000번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큐비트 10개가 있고 얘네가 다 양자 중첩이면 통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대략 10개 됐으니까 한 100번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100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개 때 벌써 이런데 큐비트가 100개, 1000개, 10,000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전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지수함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꼭 큐비트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중첩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얽힘. 얽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여러 연산을 네. 한 번에 껑충껑충하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전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12개의 비트가 있어요. 초기화를 했어요. 다 0이에요. 근데 얘네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고전 컴퓨터는 저희 보통 이제 그 컴퓨터 전기 신호로 비트 제어하는데 한 번 전기 신호 주면 0이 1로 바뀌어요. 그러면 12개를 뒤집는 거니까 12번 뒤집으면 되죠. 땅땅땅땅땅땅. 12번 연산을 하면 끝나요. 12개의 전기 신호를 각각 보내줘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똑같이 12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얘네를 다 양자 얽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0이면 다 0이고 하나가 1이면 다 1인. 아까 얘기하셨던 거구나. 그냥 한 번 딱 스위치를 누르면 다 같이 뒤집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 저희가 클릭 한번 딱 하면 네. 사실 저 밑에 기계 비트 레벨에서는 비트끼리 여러 게이트가 있죠.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이런 게이트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조합해서 짠 하고 윈도우 하나가 열리는데 그렇죠. 몇십 개의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가 필요한 어떤 작업을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러면 아까 제가 중첩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얽힘을 이용해서 여러 연산을 단순하게 껑충껑충 하게 네. 해주는 요 두 개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엄청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양자 중첩, 얽힘을 이용을 해서 소위 프로그래밍하는 그거를 소위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알고리즘 연구는 사실 저희 양자 컴퓨터 없어도 머리 좋으신 분들 머리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80년대, 90년대에 양자 알고리즘이 몇 개가 개발이 됐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